네, 이현종해 주시죠. 1월 29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확정되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폭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이날은 역사가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국민의힘이 망하는 대로 가는 날인지 아니면 보수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로 기록될지 역사가 아마 증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제명,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문, 가늠하기 상당히 정말 참담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전 대표가 복귀를 해 참석한 첫 번째 최고위원회였습니다. 장동혁 최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 의장, 신동욱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조강한 최고위원, 그리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양양자 최고위원, 9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우재준 최고위원은 표결에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 최고위원회를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명, 글쎄요, 소극적으로 반대를 했거나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8명은 이 제명 의결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송원석, 정점식,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조강한, 이들이 앞으로 보수 정치에서 어떠한 인물들로 기록이 될지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럽니다. 늘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결과가 빚어낸 정말 이 정치적 참사는 엄청나게 많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 결정을 내린 당사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늘의 이 제명 예정되긴 했지만 이제 실행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은 이번 6월 지방선거 거의 포기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명 조치로 인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민의힘의 복당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번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최고위원회 다시 결정하고 할 때는 다 번복이 됩니다만 형식적으로 일단 제명 조치가 되면 5년 이내에는 당에 복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2023년 12월 22일 날 입당을 했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오늘이 딱 770일째 되는 날입니다. 770일째 이 당에서 쫓겨난 대표가 됐습니다. 전직 당대표가 이렇게 당에서 제명되어 나간 것은 우리 건국 이후에 처음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우선 정치사적인 의미를 보자면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당을 탈당한 사례는 꽤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낙연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당을 탈당한 사례죠.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되니까 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에서 제명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에서 제명된 사건은 처음이지만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 9월 29일 날 당시 공화당과 유신정우회라는 것은 바로 이 지금의 비례대표 같은 겁니다. 에서 신민당 총재 김영삼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당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뉴욕타임즈에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문제 삼아서
10월 4일 날 국회 징계동의안을 제출해서 제명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10월 4일 날 제명이 된 다음에 10월 16일부터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약칭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이 부마항쟁을 막기 위해서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을 투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은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합니다. 공정동 안가에서 시해하게 되죠.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이 부마항쟁의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당시 이미 군은 투입을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결국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선법이 만들어지고 지난 40년간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지켜내왔습니다. 지금 87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적 자유와 권한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정당 정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70년대, 80년대 초에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지금 2026년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에서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돈을 먹었다든지 갑질을 했다든지 아주 파렴치범이라든지 이러한 사안이 아니라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문제. 당원 게시판 사건은 제가 많은 이야기 들었지만 국민의힘의 익명을 전제로 한 당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난했다는 글을 문제 삼아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이거를 윤리에 넘겼고 윤리위원회가 제명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익명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에 글을 쓴 적이 없고 다 본인의 가족들은 여기에 사설이나 칼럼 등을 업로드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위원회가 문제 삼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이나 이런 글들은 73년생 한동훈이 아니라 68년생 한동훈 등 8명의 각기 다른 닉네임 한동훈이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당의 지지를 떨어뜨리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등의 이유로 결국 제명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사례 좀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AI에다 물어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당대표가 제명된 사례가 있냐라고 AI한테 물어봤더니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가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익명의 글을 썼다라는 이유로 그것도 가족이 올렸다라는 이유로 당대표를 극단적 조치인 제명을 한다.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죠. 아마 해외 토픽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나 일부에서는 이 사태를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무슨 감정 갈등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아주 근본적인 노선 투쟁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지난 12.3 계엄 그리고 탄핵, 황당한 탄핵 계엄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수치를 줬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 이 옹호하는 세력과 이런 세력과 단절하고 이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즉 기존에 이렇게 이 비상식적인 계엄을 일으킨 이런 세력과는 단절하고 모든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세력과는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력 간의 뿌리 깊은 노선투쟁이 바로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당권을 장악한 장동혁 대표는 TK를 중심으로 하는 뉴어게인 세력과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집단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 이들이 똘똘 뭉쳐서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익 집단이 당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세력을 당에서 쫓아내고 결국 이 당을 극우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당을 극우화해서 결국 선거에 지더라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의 욕심에 결국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등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두 사람이 만나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어제 뭐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해결하라고 그랬지만 정치를 하라고 그랬지만 결국 세력 대 세력의 대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2월 19일이면 내란죄 1심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이미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형을 선고받았고 어제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반추해 보면요. 이 사태의 출발점은 결국 그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언을 하고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요구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혐오감, 반감 등이 시작된 촉발점이었습니다. 이 2023년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 당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왔는데 가장 첫 번째 갈등을 빚은 게 결국 어제 판결이 났던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즉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이견입니다. 어제 사건 판결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 그때 그런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런 주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털고 갔다면 만약에 지금 무죄가 나왔잖아요. 털고 갔더라면 과연 이 비상계엄까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결국은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3번이나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여권 일각에서 동조해서 통과시킬 것 같으니까 바로 비상계엄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이 무슨 뭐 반국가 세력 척결 뭐 등등의 거룩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부인이 특검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한 두려움을 느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망상적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인도 결국은 저렇게 영의 몸이 되는 그리고 본인의 주변에서 본인을 도왔던 권성동 의원 2년형을 받았습니다. 참담한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해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아들인 김현철 씨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 검찰총장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거 불구속 수사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당장 구속시켜라. 그래서 결국 김현철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홍삼 트리오라고 해서 세 아들이 전부 다 비리 혐의에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구속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호 여사가 울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아들만은 제발 좀 구속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3명이 전부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매정한 분일까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전체를 보고서 정치를 해야 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그런 국민을 제일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국가의 정책을 전하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국정을 팽개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거 그러니까 우리 큰 정치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또 구속시키고요. 단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은 그래도 그나마 임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땠죠? 그렇게 당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를 특검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끝내 듣지 않고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난 총선, 대선 전부 다 망하고 이제 지방선거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당에 대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가는 즉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정반대의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될 그 판에 당에서 결국 온건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대표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측근들의 제가 말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이 망가졌고 극악스러워졌는지, 또 일부 홍위병들이 홍위병 행세를 하면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참모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죠. 근데 최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관련돼서 이러한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당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내 머리를 스치고 하는 제2, 제3의 김종혁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머리가 있다면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나. 개파색이 옅은 권영진, 최영두 의원을 겨냥을 해서 아침에 라디오에 기어 나가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 알량한 지역구를 지킬 수 있겠냐? 헛소리 할 바야 짜쳐 있어라. 참 기가 막히네요. 자신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의원들 향해서 기어 나간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박민영이라고 하는 미디어 대변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이 홍위병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균 연령 91세 상임 고문단에 대해서 고문이라는 수식이 민망하고 일천한 아집이다. 정말 이 보수정당에서 평생을 몸담아온 고문들에게 이런 막말을 해서 일부 고문들은 아예 고문직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결국 지난 이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당권만 잡고 있으면 강성 지지층들이 지지해 줄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대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일부 의원들은 그나마 공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 경북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즉 뭐 전국적으로 선거를 지고 말고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난 2018년 선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대구와 경북 딱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패배했습니다. 전 지역을 다 내어줬습니다. 2018년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를 한번 결과 보실까요? 그때는 거의 다 상당수 차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인천시장,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그리고 강원, 경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전에라도 오세훈 서울시장 정도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나온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현역인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이 성동구청장인 정원호 구청장, 이제 뭐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10.2%포인트나 지금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개인기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당의 인기가 지금 뭐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난주 갤럽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2%, 민주당은 43%, 더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으니 특히 중도층, 뭐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중도층은 없다고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 30년 넘게 정치부 기자를 했지만 중도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선거 이기는 경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중도층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 결과 아니겠습니까? 서울이 이 지경이면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거의 뭐 폭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2월이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당의 강령도 바꾸고 당의 이름도 바꾸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당의 강령을 바꾸면서 산업화, 건국 이런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 같은 이런 걸 다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즉 70년대 공화당이나 이런 종류의 정당의 이 강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수는요
당연히 산업화에 대한 이 주역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와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효용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AI 시대입니다. 휴머노이드 시대입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이 AI가 도입되고 휴머노이드 시대가 도입되면서 이제 직장도 거의 없어지고 정말 우리 개개인의 삶이 너무나 바뀌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이제 뭐 산업화, 건국, 민주화, 이거는 이미 과거에 우리가 역사 속에 앨범 속에 넣어둬야 될 이슈고, 지금의 이 정당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나가고, 여기서 소외된 노동, 소외된 분들을 어떻게 보듬어 안고 이분들을 위해서 정당이 뭘 해줄 것인지,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고, 어떻게 교육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기업을 융성하게 만들 것인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70년대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 갖고 지금 될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 20, 30대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콧방귀 낍니다. 뭔 소리 하냐고. 지금 당장 내 직장이 없어지고 AI 때문에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지금 노후가 지금 보장되지 않는 사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그때 당 강령에 기본소득이라는 걸 넣은 겁니다. 즉 AI 시대에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을 정부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 왜? 지금 벌써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늘 3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AI 도입을 하면서. 지금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로봇 보셨죠? 그거 이제 2년 뒤면 공장에 투입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겨냥하고 이런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맞춰 나가야 하는 게 지금 정당의 역할 아닌가요? 보수 정당의 역할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과 최고의 차별점을 둘 수 있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이에요. 민주당은 이 민노총 이것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맞게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어떤 지향점을 가진 걸 그걸 강령에 놓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건국과 보수화를 넣고 이름도 무슨 자유, 공화 이런 정당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지금 선거를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뭐 하자는 거죠? 그냥 코보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통합 지금 40조 원을 들여서 지금 전남과 광주가 통합하고 대전과 충청이 통합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하고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후보들도 지금 다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빠르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무슨 뭐 건국 이야기는 해놨고 지금 뭐 산업화 이야기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미 저쪽은 통합의 아이콘을 내세워서 이 선거를 완전히 휩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있는 사람마저 쫓아내는 정당이 과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뭐 똘똘 뭉쳐야 된다고요? 누가 뭉치는데요? 이철우 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똘똘 뭉치면 된다? 누가 뭉치는데? 몇 명이 뭉칠 건데? 20% 15% 똘똘 뭉쳐봤자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경북에서는 되겠죠. 자기는 3선 했으니까 되겠죠. 안 됩니다. 딴 데는 1%라도 더 가져와야 돼요. 0.1%라도. 진짜 이 대구 경북에 있는 이 기득권들은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남이야 죽든 말든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꿀 빨아먹고 살면 된다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기득권과 장동혁이 함께 뭉쳐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항로에 대해서 이번 평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결국 당에서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당했지만 저는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은 저 현해탄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어땠나요? 초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을 꿋꿋하게 견뎌내왔어요.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국민들의 판단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솔직히 실현을 안 당해보고 그냥 거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드러난 거지만 당시 신천지 뭐 등등 이 사이비 종교들이 꽤 국민의힘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렇게 지금 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이후에 삼김 이후에 대통령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구속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살아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합리적 리더십을 펼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 연습은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솔직히 제명이라는 조치는 한 대표에게 새로운 어떤 레거시, 즉 새로운 어떤 서사를 만들어주는 저는 좋은 기회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것이 나중에 되면 아 그때 내가 그거 하는 게 참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뭐 오늘의 상황도 비슷하게 봅니다. 문제는 이제 과연 이 여론과 민심을 어떻게 장악해내느냐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법적인 조치는 취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이루어지는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도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대구의 주호영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분들 출마하면 그 지역이 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사표를 던져서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된다. 즉 보수의 본거지에서 보수 혁신과 개혁, 즉 대구 경북은요 이미 권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늘 이분들은 환상에 빠져 있어요. 아 우리가 그래도 주역이었는데 없어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보수에 다시 새로운 어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리더를 기존의 윤 어게인 세력의 사람으로 할 건지 아니면 보수 혁신을 주장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선택할 것인지 저는 그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부산도 될 수가 있죠. 부산도 전재수가 출마하게 되면 그 지역이 비니까요. 그 지역도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다음번 정권에서는 다시금 뭔가 이 영남권이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까 제가 초기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죠. 자폭, 자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결국 지난번 단식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당시에도 보면 한동훈 전 대표 그날 의결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워낙 반발이 있으니까 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바로 단식에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목은 특검법이었는데 여당에서 저 신천지 통일교 저 신천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죽어도 안 된대요. 왜? 왜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8일간 단식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 확 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단식에 이 몸도 풀리기 전에 어제 갑자기 지금 배추값 알로 나갔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오늘의 이 제명이라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그러니 이준석 대표조차도 이제 공조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꼼수가 보이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치를 꼼수로 하면 이 국민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결국 지방선거를 성공시켜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1.5선 장동혁의 미래는 결국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